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벌써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이제 곧 여러분들 이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바로 국타왕조가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국타왕조 시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인도의 종교가 뭐죠? 여러분들? 인도의 종교는 지금 현재는 힌두교라고 하죠. 이슬람교 아닙니다. 힌두교죠. 자, 국민의 대다수가 믿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 힌두교인데 이 힌두교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브라만교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것이 불교로 인해 가지고서 쇠퇴를 했었지만 나중에 이 불교를 제압하고 다시 인도의 주된 종교로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 힌두교가 어떻게 지금 현재의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로서 발전을 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번 힌두교의 발달. 자, 먼저 별표 1개 반을 쳐주세요. 별표 1개 반. 자, 힌두교. 이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도의 종교죠. 첫 번째, 이 힌두교의 원조에 해당한 이 종교가 바로 뭐냐면 브라만교입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브라만교. 브라만교. 자, 브라만교의 개혁. 동그라미 2번은 이때 당시에 이 힌두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다양한 민간 신앙들을 포용합니다.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큰 땅인데 이 땅엔 당연히 여러 개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각각이 믿고 있는 그런 고유의 그런 신앙들이 있는데 이런 신앙들을 이 힌두교가 전부 다 수용을 하게 만듭니다. 동그라미 2번 다양한 민간 신앙 포용.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불교의 쇠퇴 및 힌두교로의 동화. 즉 불교의 내용이 이때 당시에 조금 좀 너무 난해하게 이제 불교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했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불교 자체가 이때 당시에 많은 세력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됨에 따라서. 그런데 이때 당시에 힌두교의 경우에는 바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바로 이 불교가 완전히 다 포용하지도 못했었던 이 인도 각 지역의 여러 개의 그 지방의 신들까지도 전부 다 수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히려 인도 전체에 바로 대표적인 그런 종교로서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가서는 불교마저도 그 영향력에 압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힌두교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종교가 등장하다가 그 불교 하나의 종파가 등장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밀교 같은,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아예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힌두교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힌두교가 바로 인도 전체의 종교로서 영향력을 굉장히 강화시키게 했었거든요. 이 힌두교 안에서는 사실 여러 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빈칸에 들어갈 신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 비슈누. 아이고. 자, 비슈누 신입니다. 비슈누 신. 이 힌두교 쪽에서는 최고의 신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뭐 생명을 상징한다든가 뭐 사랑을 상징한다든가와 같은 그런 이제 선 쪽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생명 쪽을 담당하는 그런 신을 일컬어서 우리는 비슈누 신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시바신 같은 그런 신도 있기도 한데 실제로 시바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기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비슈누 신이 이때 당시에 바로 현세에 나타날 때 모습이 여러 개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이 지방에 있는 여러 개의 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부족들이 있으면 그 부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신은 사실은 비슈누 신이 바로 몸을 변화시켜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나타난 모습에 해당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바로 예를 들면 개구리를 숭상한다 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개구리를 숭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개구리는 바로 비슈누 신이 몸을 변화해 가지고서 개구리로 너희들 앞에 나타난 것이야.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힌두교를 전부 다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비슈누 신은 되게 많은 인도의 각 지역에 있는 부족 사람들에게 숭배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힌두교는 국왕이 바로 이 비슈누 신이 몸을 변신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국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국왕을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주시겠습니다. 국왕 동그라미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간주.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형태든 간에 어쨌든 간에 바로 이 구타 왕조의 왕이 신의 화신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타 왕조의 왕은 사실상 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은 국왕을 숭배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국왕은 바로 이 힌두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구타 왕조의 지원 및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별표 두 개치입니다. 바로 카스트제.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이미 브라만교 자체에서 있었던, 기억나죠? 최하계급은 수드라, 그 다음에 일반 상민계층, 평민계층은 바이샤, 그리고 귀족계층, 무사계층은 크샤트리아, 바로 석가모니가 여기 출신이죠. 그 다음에 제일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브라만교의 신분계층이었던 카스트제라고 하는 제도가 힌두교 시대 때에 완전히 완성이 돼서 이것이 확실하게 인도사회 전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들은 바로 각 신분들은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윤회와 업사상 같은 것을 이제 업사상이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쪽에서의 그 업사상 있잖아요. 바로 이 업사상 그리고 윤회사상, 이것들이 바로 이 힌두교에 같이 정착이 돼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왕은 바로 전생에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왕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귀족은 전생에 바로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번 생에 귀족이 된 것이다. 그리고 뭐 천민의 경우에는 전생에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민이 된 것이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각 신분들은 바로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카스트로 태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각 카스트인들에게 주어지었었던 카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직종의 바로 의무를, 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열심히 한다든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카스트들의 경우에는 농사를 열심히 한다든가, 천민 카스트의 경우에도 천민의 업종을 열심히 한다든가 와 같은 바로 의무를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생에는 바로 더 나은 카스트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이때 당시에 힌두교에선 설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바로 카스트에 따른 의무와 관습 그리고 법 같은 것 등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나중에 이것이 이 일종의 종교적 법전이라고 볼 수 있는 만우 법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정착이 됐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인도 안에서는 같은 카스트끼리 결혼하려고 하지 다른 카스트끼리 서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크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그 만우 법전과 같은 것이 정착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사상이 지금 현재 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5번에서는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에서는 이때 당시에 원래 인도는 인도 고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인도 고유의 언어를 읽어서 우리는 산스크리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표 1개 반. 그때 당시에 이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1번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러한 힌두교 쪽에서의 이제 그 대서사시라 볼 수 있는 라마야나라든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라마야나, 동그라미 3번 마하바라타. 자, 라마야나와 같은 이제 이야기가 이때 당시에 산스크리트어 문학 작품으로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별표 1개 구타 양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 유행했던 대표적인 바로 불상을 만드는 양식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바로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죠. 바로 그 간다라 양식과는 좀 다르게 자, 별표 하나 구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얼굴이나 그 다음에 옷 맵시 이런 것 같은 거에서 원래 이제 그 간다라 양식에서 나타나는 불상의 얼굴이라든가 머리 모양 이런 것은 사실은 그리스인의 것을 많이 따랐다고 얘기했었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인도인의 특징을 잘 표현한 구타 양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 위쪽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아잔타 석굴이라고 하는 구타 양식에서 만든 그 벽화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다라 불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간다라 불상입니다. 둘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뭐가 좀 다른지. 자, 그래가지고서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말은 이 구타 양식이 많이 발견되었던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아잔타 석굴 사원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역사에도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1번 바로 0, 제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때 당시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0의 개념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십진법이 사용이 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숫자를 이제 현대와 같은 그런 형태의 숫자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지구 자전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지구 공전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지구 구형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주장했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아바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요. 교과서에는 몇 페이지 보냐면 교과서 222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은 인도의 천재 수학자 아리아바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위와 같은 자전설과 공전설과 구형설 같은 건 내용들의 원초격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의 결과 세계 과학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3번 인도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인도의 이 구타 왕조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개의 왕조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막 난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쪽 지역에 여러 개의 힌두 왕조들이 막 난립을 하고 있었을 때 이쪽 지역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지역을 정복했었던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아시아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계속해서 북인도 지역을 침공하게 되죠. 북인도 지역을 침공하게 되면서 이 북인도 지역은 시간이 됨에 따라서 이들 세력에게 확실하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종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슬람교라고 하죠. 바로 이 이슬람교가 인도의 서북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침입이 시작이 됐었고 나중에 가서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북인도 진출. 자, 북인도 적어주고 북인도 진출 11세기 밑줄. 그 다음에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는
아예 바로 13세기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인도 최초 이슬람 왕조 13세기 밑줄죠. 자, 동그라미 2번. 이슬람 왕조의 통치 별표 1개. 이들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이슬람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만들어졌었던 여러 가지 힌두 사원이라든가 불교 사원 전부 다 이교도예요. 이교도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들은 바로 이교도의 사원들은 전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초기 동그라미 불교 및 힌두교 사원 파괴 밑줄 쫙. 하지만 그들을 점령했으니까 그들에게 자기들의 종교인 이슬람교를 강요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나름 현명했어요. 바로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종교를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뭐냐? 동그라미 1번 지즈야라고 하는 이제 세금이 있어요.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인데 이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만 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믿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교를 허용해 줍니다. 동그라미 1번 지지야 납부를 전제로 종교 허용 밑줄자. 동그라미 2번 이 이슬람교도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내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도 자체는 굉장히 카스트 제도가 문제가 됐던 걸 나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상층 카스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하층 카스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로 변소 청소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생 동안 변소 청소를 해야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좀 더 나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소 청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변소 청소만 계속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심했었었는데, 즉 사회에 인도 사회의 하층민들의 경우에는 이 카스트 제도와 힌두교의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짠 하고 등장해선 신 앞에서 모든 사람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슬람교의 평등의 교리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슬람교로 이제 전향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하죠. 동그라미 2번 이슬람교의 평등의 교리를 이유로 많은 이들이 이슬람교로 개종. 밑줄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교과서는 224페이지에 해당이 돼요. 자, 교과서 224페이지. 자, 1번 동남아시아의 문화의 특징. 자, 먼저 여러분 보다시피 이 국적은 중국이거든요. 바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로인 바닷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막길하고 이제 초원길을 제외한 바닷길의 경우에는 정말 이 바다를 통해서 건너가거든요. 근데 바다를 통해서 건너가다 보니까 반드시 그들이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보이는 인도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이는 동남아시아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 특별한 무슨 문명이 등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이때 당시에 비록 문명이 이 지역에서 발견이 되진 않았지만 동서양의 교류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동남아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 인도 및 중국의 사이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발표 한 개만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자 빈칸을 잡겠습니다. 바닷길을 통한 해상무역 발달. 동그라미 1번 거기까지. 자, 동그라미 2번 청동북을 대표로 하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발달. 자, 교과서 224페이지 왼쪽 위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청동북이라고 보이죠. 동남아시아 청동기 문명의 대표적인 유물이고 표면에는 태양등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바로 이 청동북은 실제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지금은 없어졌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저번에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었었죠. 바로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그래서
이수역에 있으니까 바로 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청동북이 생각보다 꽤 클 겁니다. 한 이만할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 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청동북을 대표로 하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고, 동그라미 3번 힌두교 및 불교 중심의 인도 문화가 이 지역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즉 사실 이쪽 근처가 티베트 고원이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근처에 있어요. 세계의 지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문명은 당시에 이쪽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세계의 그런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고원 있는 곳, 이곳을 피해가지고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티베트 고원이 있는 요 틈새를 거쳐가지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의 문명이 전파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불교라든가 그 다음에 힌두교 같은 것이 여기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 같은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힌두교 및 불교 중심의 인도 문화가 주로 전파가 많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됐었고, 동그라미 4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그렇다 치는데 힌두교의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카스트제에 따른 뭐 차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구분이 되게 미약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카스트제입니다. 네, 동그라미 5번 그리고 사실 중국의 당시에 이게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도 하거든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이쪽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로 했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의 북부 지역에서는 바로 중국의 영향을 받는 곳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유교 및 한자 중심의 중국 문화 전파. 유교와 한자는 중국 문화의 굉장히 커다란 대표적인 이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중국 문화의 이 성격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죠. 남성 위주고, 그 다음에 여성의 바깥 출입 뭐 이런 것을 금하려고 하고, 그런데 비록 중국의 유교 및 한자 중심의 문화가 바로 전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희한하게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동그라미 6번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탄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해요. 동그라미 6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뭐 대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뭐 대월 이런 나라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참파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나중에 통일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나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캄보디아 지역의 경우에는 먼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부남이라는 나라가 힌두교와 불교 같은 걸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해상무역 발달을 통해 가지고서 점차 성장을 하다가 그다지 역사가 많이 알려진 바도 없고,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진납이라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9세기 때쯤에 발표한 게 바로 앙코르 왕조라고 하는 왕조는 당시에 그 영역을 글쎄요, 뭐 대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한 이 정도까지는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코르 왕조가 이 정도까지 우리는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은 수리아 바르만 2세와 같은 그런 유능한 왕이 등장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엄청나게 크게 도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엔 이 앙코르 왕조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동그라미 1번 힌두교와 불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힌두교와 불교 수용. 동그라미 2번 이 앙코르 왕조는 바로 농업을 발달시키죠. 특히 이 지역이 열대지방입니다. 열대지방인데 비도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년에
뭐 수학 뭐 이런 거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1년에 그냥 앉아서 2번, 아니면 3번, 심지어 4번까지도 벼농사를 져가지고서 수확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농사가 되게 잘 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 지역은 전 세계에 대표적인 쌀을 수출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앙코르 왕조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힌두교와 불교 수용, 동그라미 2번 바로 농업 발달,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앙코르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겼던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했었던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가 있겠어요? 아는 거 바로 앙코르 와트죠. 바로 프린트 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캄보디아 지역의 앙코르 와트를 우리가 역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앙코르 와트 교과서에서는 226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 앙코르 와트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당나라 전성기 때에 당나라의 바로 그 뭐라고 할까 수도였다 볼 수 있는 장안성의 인구수가 약 100만 명이었대요. 100만 명이었어요. 그 100만 명 장난 아닌 거거든요, 얘들아.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 앙코르 와트의 바로 수도였던 곳의 경우에도 인구수가 100만 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이 앙코르 왕조가 얼마나 강력하게 힘을 키워나갔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갈 말은 앙코르 와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미얀마의 경우에는 파관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파관 왕조. 자, 파관 왕조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쪽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파관 왕조의 경우에는 보세요. 딱 봐도 지금 이쪽이 인도인데 이쪽이 동남아시아잖아요. 근데 이 북쪽은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당시에 바닷길이 아니고서는 인도의 문물이 동남아시아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관 왕조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파관 왕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도 문물 수용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미얀마 지역에 이 지역이 현재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 곳인데 별표 하나 파관 왕조 밑줄. 이곳의 경우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인도의 첫 번째 거의 대부분을 통일 왕조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우리아 왕조죠. 이 마우리아 왕조 때에 만들어졌었던 불교를 일컬어서 개인의 해탈만 추구했었던 그 불교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상좌부 불교 혹은 소승불교라고 하죠. 바로 이 소승불교가 이 미얀마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즉 빈칸에 적혔습니다. 소승 혹은 상좌부 불교. 자, 상좌부 불교까지 적어주세요. 상좌부 불교 수용 후 동남아시아 이것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에 전파가 됐었던 그런 불교들은 상당수가 이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였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동남아 4번에 남부 베트남의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다시피 참파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쪽에 이 참파라고 하는 나라가 벼농사로 되게 유명했던 나라이긴 한데 이 나라는 되게 독특하게도 동남 1번 바로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동남 2번 농업 및 해상무역의 발달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받고 이것을 또한 이제 발달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별표 한 개만 바로 북부 베트남이 있습니다. 이 북부 베트남의 경우에는 대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이 대월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 바로 이제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 시대로 넘어갈 때쯤에 이 지역에 처음에 이제 베트남의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가서 한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죠. 바로 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왼수와 같은 인간이었던 바로 그 한무제. 이 한무제 시기 때에 정복을 당하거든요. 정복을 당하는데
그 한나라 정복당한 다음에도 한나라의 통치가 너무 가혹하게 되자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당시에 바로 증리, 그 다음에 증짜, 자매가 바로 이제 한나라에 저항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곳이기도 합니다. 독립심이 강했던 지역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이후에는 계속해서 중국의 통치를 실제로 받았어요. 이 지역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드디어 당나라가 망합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른바 중국은 다시 한 번의 또 다른 대혼란의 시기인 이른바 5대 10국시기라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때쯤에 바로 베트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무제 정복당한, 밑줄 쫙 치겠습니다. 한무제 정복당한 후 10세기 당으로부터 독립, 밑줄 쫙 치고, 그리고 빈칸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왕조가 등장했었지만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왕조가 유지가 오랫동안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리 왕조입니다. 리 왕조. 빈칸 읽겠습니다. 리 왕조. 리 왕조. 자, 리 왕조는 11세기 때쯤에 성립됐던 그런 나라로서 동그라미 1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를 일부 실시해가지고서 다음에 국가를 짜임새 있게 통치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종교는 아니고 통치 이념으로서 유교를 수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유교 경전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과거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를 굉장히 숭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를 숭상하게 되면서 공자의 이제 그 임시묘라 볼 수 있는 문묘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동그라미 2번 문묘. 이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3번 유교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유교를 열심히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스리위자야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합니다. 이 섬 지역을 주로 이제 통치했었던 나라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말레이 반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말레이 반도의 남쪽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지역, 그리고 일부 이쪽 지역까지 이 지역을 전부 다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이 스리위자야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리위자야 왕조라고 하는데, 이 스리위자야 왕조의 경우에는 자, 7세기 수마트라 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수마트라 섬이니까 바로 이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까지 먹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한데, 바로 이쪽 지역, 요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몰라카 해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몰라카 해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몰라카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서 동방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쪽 바깥쪽으로 돌아서 가는 게 더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이 가운데를 통해서 가는 게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가운데가 더 빠르겠죠. 이쪽은 너무 멀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 교통의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번성하는 그런 나라가 있으니,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바로 이 스리비자야 왕국은 바로 이 물라카 해협 주변 원지를 장악하게 되면서 동서교통로의 이익을 엄청나게 얻게 되었던 것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11세기까지 엄청나게 번영했던 왕조가 바로 이 스리비자야 왕조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몰라카 해협, 혹은 몰라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몰라카 해협 기억해주기 바라고, 동그라미 7번 샤일렌드라 왕조. 자, 샤일렌드라 왕조의 경우에는 바로 8세기 무렵쯤에 등장했었고, 이 옆쪽으로 여기는 좀 그리지 않았는데, 이 옆쪽으로 해가지고서 이쪽 근처에 바로 샤일렌드라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이 됩니다. 8세기 무렵쯤에 등장했고, 동그라미 1번 자와섬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와섬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됐고, 자, 동그라미 2번
바로 뭐냐면 이들의 경우에는 되게 독특하게도 원래 얘기했었잖아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파됐었던 불교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상자부 불교였죠. 근데 여기에서 되게 독특하게도 상자부 불교가 아닌 대승불교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지역에 발달을 했었다고 여겨지는 그런 유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 2번의 빈칸에 적을 말은 대승불교.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수도승들을 이 중심이 됐었던 그런 불교를 이끌어서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하죠. 이 대승불교의 유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이 보로부두르 사원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바로 이 보로부두르 사원은 오른쪽에 남아있는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교과서에는 226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주의 모습을 대승불교의 세계관 누워서 쳐다본 모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인도네시아 지역에서의 바로 불교 유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남이 8번 마자파히루 왕조가 있습니다. 이 마자파히루 왕조의 경우에는 13세기 말쯤에 등장했었던 그런 나라로서 이들의 경우에는 동남 1번 수마트라 섬과 그 다음에 자와섬 일대를 장악을 합니다. 수마트라 섬과 이쪽이죠. 그 다음에 자와섬 여기 지금 그리진 않았는데 이쪽 근처까지 다 장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동남 1번 수마트라 섬과 자와섬 일대 장악, 동남 2번 바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왕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이 3번 그러면서 이들은 향료 무역을 독점했으니 이들은 바로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었던 바로 고기를 냄새 안 나게 고기에게 강한 향료를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바로 이 향료 무역 그 향료가 이쪽 근처에서 되게 많이 생산이 됐었거든요. 바로 그것에 대한 그 무역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동남이 4번 중국 및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슬람 상인 중국 및 이슬람 상인들과 주로 교역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당시에 이 남쪽까지 내려와가지고서 이쪽 근처에서 교역을 했고 이슬람 사람들은 워낙 이제 활발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역시 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가서는 14세기 때쯤에는 아예 이슬람교로 이제 종교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이제 프린트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과서는 228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슬람 제국이 발전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에 선생님이 대충 그렸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쪽이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이쪽에가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이쪽이 인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고 이제 주로 터키가 있는 곳이죠. 이쪽이 그리스 반도, 이쪽이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별표 하나, 이슬람교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감 1번 비잔틴 제국과 그 다음에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대립으로 새로운 교역로가 발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거든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이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동로마 있죠. 이 동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제 이 비잔틴 제국으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 비잔틴 제국이라 바로 이제 동로마 제국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당시에 이들과 같이 싸우는 과정 중에서 이쪽 근처까지 해가지고 영역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아크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거의 부흥을 이제 주장하면서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였었죠. 근데 이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동서무역이 이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동쪽에 있는 중동 왕조와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비잔틴 제국을 포함해서 유럽 사이에서의 그런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 통로가 이쪽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통과를 하다 보니까 보세요. 사사나우자 페르시아하고 비잔틴 제국이 서로 싸우면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바로 상인들의 세력들은 전부 다가 바로 약탈당하기 일쑤겠죠. 때문에 처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그러한 이 비단길이라고도 하죠. 이 비단길은 당시 이쪽 지역이 이 비잔틴 제국하고 사사나우자 페르시아가 서로 싸워가지고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되자, 그러자 바로 이곳을 우회할 수 있는 길들을 찾게 됩니다. 이곳을 우회를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쪽을 넘어서 이쪽을 넘어가지고서 이렇게 완전히 비무장지대를 거쳐서 가는 거다 보니까 비무장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곳에 바로 몇몇 교역도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쪽에 있는 이 교역도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카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메디나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바로 자, 첫 번째 이슬람교의 탄생 배경에서는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나우자 페르시아의 대립으로 새로운 빈칸이 적혔습니다. 교역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상업 발달 및 해안 도시의 번영.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메카라고 하는 곳하고, 또 하나 메디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까지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이쪽에는 사실 사막 자체거든요. 이 지역이 사막 자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사사나우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비잔티움 제국도 마찬가지고 별로 그렇게 갔을 생각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도망쳐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부족들이 되게 많이 난립을 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부족들끼리 바로 다툼이 굉장히 심했고, 그때 당시에 교역로가 어떻게 지나감에 따라서 바로 특정 부족은 돈을 많이 벌지만 나머지 또 다른 특정 부족은 돈을 너무 적게 버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상황에서 바로 이 지역에는 동쪽에서의 사사나우자 페르시아의 영향을 일부 받기도 했었지만, 또 한 가지 비잔틴 제국과 그 다음에 이쪽 근처에 있었던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인 유대교, 바로 크리스교와 유대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이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노트 잘 작성하고 나머지 수업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